프랑스의 장작 루소는 독학으로 철학과 문학, 예술을 공부한 철학자입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토지의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다 선언하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찾아낸 최초의 사람은 정치사회 곧 국가의 창립자였다. 말뚝을 뽑아내고 개천을 메우며 이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는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는다면 너희는 파멸이다. 동포들에게 외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공포를 인류에게서 없애 주었겠는가. 이 말은 루소가 불평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평등하고 평화로웠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루소의 자연 상태는 사회 상태와 대립됩니다. 사회 상태로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회 상태의 핵심은 소유제도였습니다. 이 소유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바로 법의 기원이 되어 인간을 불평등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벨의 후손들이죠. 예컨대 몽고족이나 미주 대륙의 인디언들은 개인에 의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인 정주민들, 특히 농경민족은 땅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인정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러한 소유관념 인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그 소유관념을 제도화시키는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법이죠. 그렇다면 자연상태란 무엇인가요?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봅니다. 그러나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차이겠지요. 홉스는 인간 본성을 동양의 순자와 같이 성악설, 이기적으로 봤고 루소는 맹자와 같이 성선설, 선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루소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비록 동족이긴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었고 그들과 접촉을 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당장의 안락함을 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인간과의 접촉은 상대방에게 느끼는 연민 그리고 자신의 성욕 충족을 위한 이례적 관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말 그대로의 자연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타자 혹은 남을 개념치 않는 인간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르트르는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라고까지 했죠. 따라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루소의 자연 상태에 관해 볼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는 시도를 재치 있게 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자들은 당신의 책을 읽고 네 발로 기어다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60년 동안이나 그런 습관을 잊고 있던 나로서는 다시 기어다니기 시작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루소에 의하면 이런 자연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도 동물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에 반하여도 하고 싶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보다 완벽에 가까워지려 하고 실수를 덜 하려고 하는 자기 개발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은 볼테르의 비판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냥, 방어 등의 목적에 따라 인간은 점차적으로 군집 생활을 이루었고 이에 연애와 가족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처음 아기의 엄마에 대한 욕구에서 파생한 언어의 필요성은 이제 모든 인간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성립되었습니다. 동시에 군집을 이룬 인간들은 생산성이 높은 농경을 통해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자 소유권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토지의 분배 그리고 노동력의 소모를 통해
인간은 자연법에는 주어지지 않은 타인에 대한 자신만의 배타적인 영역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홉스와 로크도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 그 자연 상태 곧 투쟁의 장에서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사회 혹은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용인보다 더 심각한 노예 상태에 있다. 이런 뒤바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폭력과 폭력의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떤 국민이 복종을 강요받아서 복종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속박을 떨쳐버린다면 그것은 더욱더 잘하는 것이다. 국민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은 권리로 그들의 자유를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정당하나 국민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사회질서는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리고 그 권리는 자연권이 아니므로 계약으로 성립된 권리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그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는 신이고 국민은 가축이다. 인류는 여러 가축의 무리로 나누는데 각 무리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무리를 보호해주고 가축은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주인은 가축을 예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 노릇을 하는 인간은 당연히 가축 노릇을 하는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예수가 주라는 말씀은 바로 황제가 주라는 말에 대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루소가 살았던 시대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국민 전체의 5%도 안 되는 지배층이 각종 특권을 독점하면서 낭비와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 재정은 파탄이 났고 국민에 대한 세금 착취가 극심했습니다. 시민 계급과 전체 인구의 90%였던 농민들은 권리 없이 특권 계급의 사치와 낭비의 비용을 부담하는 신세였습니다. 가령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밤 영주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밤새도록 개구리를 쫓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루소는 절대 왕정을 숲속에서 만난 강도에 비유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숲속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의 폭력 때문에 지갑을 빼앗길 상황에서 지갑을 감출 수 있음에도 양심적으로 지갑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강도의 권총은 하나의 힘이다. 힘이 권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강도와 마찬가지로 절대 왕정의 권력 또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력이 정당할까요? 루소는 일반 의지, 곧 전체 의견, 공동의 의지를 실현하는 국가가 정당한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의지는 국민의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국민의 주권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주권은 선거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루소의 말입니다. 영국의 국민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영국의 국민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영국의 국민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사회 계약론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루소의 사상은 불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세상에 가고 11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다른 세상은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투표에 있습니다. 투표하는 국민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루소의 에밀에 나오는 다음의 말을 들려드립니다.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넘어오면 모든 것이 악해진다.